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 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부산 나우. 부산의 지금을 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취재 현장을 뛰어다녔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산 나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인건 PD도 그렇죠. 네, 저도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은 사고 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도 많고 또 배운 점도 많았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건, 관심 있게 지켜본 사건 현장에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부산 나우는 부산 지역 대표 시사 프로그램답게 부산의 이야기들을 주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십 년간 부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전 사고에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 정말 높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전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을 넘겨 무려 39년째 가동 중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고리 1호기 노후화에 대해서 우려가 높았습니다.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부산의 시민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학계, 정치계 등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120여 개의 단체가 폐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전 문제로 가장 가까이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이 길천마을 주민들이죠. 원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을 전체를 이주해달라고 이렇게 또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불과 1km, 그러니까 예.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마을과 원전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상황인데요. 예. 무엇보다 원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로 제한 구역이 설정돼서 어획량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 원전 건설 이후 마을 전체가 그린벨트로 지정짓기 때문에 주민 3분의 1 이상이 고향을 등지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 게다가 집단 갑상선암까지 발병해서 소송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단순히 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안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마을에 원전이 들어온 게 아니라 원전이 마을을 아예 흡수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네, 현재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공곡기로 결정해 마침내 폐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오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한 뒤 2030년 폐로 절차를 마칠 예정인데요. 하지만 환경정화 작업을 모두 마치려면 실제 보고는 2045년 안팎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체 과정에서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뚝딱하고 해체되는 게 아니죠. 15년 이상 걸리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한 해체가 우선이 돼야겠죠. 네,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관계 기관들의 꾸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원전 문제는 해수 담수화 문제에도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인 수돗물, 그러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원전과 가까이 있다는 것에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PD, 사실 이 주 식수로 사용되는 물이 원전 인근의 물이라는 게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전과 해수 담수화 시설은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예. 않거든요. 부산 나우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애초에 상수도 사업본부가 기장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해수 담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예, 상수도 사업본부의 어떤 일방적인 행정 이런 것이 그 불신을 더 가중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해수 담수화가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 때문입니다. 네. 해수 담수 시설의 여과 장치로는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전문가들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물이 상수원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상수도 사업본부는 시험 성적서까지 제출하면서 삼중수소가 이 기준치 이하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겁니까? 네, 본부는 해양정수센터에서 첨단 장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안전한 수시를 담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후에도 해수 담수가 애초에 음용수로 개발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1인 시위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자, 상수도 사업본부와 주민들의 갈등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결국 민간 주도로 주민 투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이틀간 기장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유효 투표율을 넘지 못했지만 반대 89.3%를 기록하며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부산시는 미리 선을 그었는데요. 민간 주도로 주민 투표가 강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부산시에겐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예, 이 주민투표의 핵심이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 그만큼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이고요. 상수도 사업본부나 부산시가 어떤 정책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병수 부산시장은 연초에 시민의 동의 없이는 해수 담수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감내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주민들이 포기하길 기다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일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네. 자, 해수 담수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이런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인데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는 열혈 관객이라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 이인건 PD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할 정도로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해 20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부산국제영화제의 논란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996년 시작해서 해를 거듭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전 세계 영화팬이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영화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산국제영화제가 최근 처한 일련의 사태로 마음이 저도 참 무겁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철회를 요청하자 이에 영화제 사무국 측이 거부하면서 사태는 시작됐습니다. 예. 그 후 지난해 1월 부산시가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태를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서병수 시장의 말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치적 외함은 허락할 수 없다는 영화인들의 반발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또 커졌죠. 네, 그 이후에도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 예산을 약 40%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도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급기야 부산시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게다가 올 초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를 잠깐 해주시죠. 네, 지난 1월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총 68명의 집행위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선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지난 3월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난주 많은 영화인들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9개의 영화단체가 모여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전면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직책인 건데요.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파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로써 부산국제영화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명맥을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접어야 할지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돼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나우 제작진은 부산의 지금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보다 가까이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보다 멀리 부산의 지금을 전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쉽지만은 않았다. 운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위험천만한 현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의 지금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나우, 부산의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했다. 네, 부산나우는 특히 PD들이 직접 취재 현장을 누비면서 사건 고발부터 해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쭉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온효암 불법도로 개설입니다. 금정산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그 자리에 콘크리트 도로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인건 PD는 그때 현장에 직접 갔다 왔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총 3번에 걸쳐 취재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이런 곳에 약 5m 폭의 콘크리트 도로가 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원래 있어야 할 나무들이 무참히 벌목됐고 밑동만 남겨진 상태였는데요. 축구장 3분의 2 면적에 달하는 최근 30년 동안 최대 규모의 산림 훼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암자에서 벌어진 일인데 문제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결국 그 스님들이 불구속 입건이 됐었죠. 저희가 취재를 한 후에 스님 3명이 불구속 입건됐고요. 예.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효암의 본사인 범어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부산나우가 이 콘크리트 도로가 원상태로 복구되는 과정도 같이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2번째 현장을 찾았을 때 콘크리트 도로를 걷어내기 위해 도로 곳곳에 구멍을 뚫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7개월 뒤에 다시 찾았을 때는 콘크리트 도로가 모두 사라지고 약 1000여 그루의 어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네, 워낙에 대형 공사라 중간에 공사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긴 했는데요. 취재진은 시민단체와 합심해서 관할구청에 끝까지 복구를 독촉을 했죠. 네, 다행입니다. 현재는 어린 나무들이 한창 자라고 있는데 이 망가진 산림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뿐만 아니라 노력과 또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울창한 산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산나우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함께 지켜본 사건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일절 어린이 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한편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하나둘씩 지어졌는데 유독 부산에서는 그 모습을 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안타까웠죠. 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몇 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된 난항에 빠졌습니다. 예. 처음에 부산시가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을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운영 주체 선정 문제로 역사관 개관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녀상 건립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후 또 다른 후보지였던 시민공원에 소녀상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립 부지 선정이 안 됐다는 점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취재 중에 부산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했던 김문숙 이사장님과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요. 처음 뵀을 때는 연세도 많으신 데다 수척한 모습에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이셨습니다. 예. 하지만 부산시의 무관심 속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꼭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부산나우가 소녀상 건립의 난항을 겪을 때부터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김문숙 이사장님의 곁을 지켰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소녀상이 어쨌거나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마무리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되짚어봐야 할 역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으로 소녀상이 세워졌듯이 앞으로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나우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금 부산의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트렌드 정보도 전달을 해왔습니다. 부산의 사회 현상을 짚어보고 부산의 변화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우리 부산의 지금을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요. 네. 서민들의 꿈 가운데 하나가 내 집 마련이죠. 집값도 비싸고 전세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내 집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데요. 최근에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천편일률적인 집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 이런 분위기가 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은 산이 많다 보니까 산복도로가 있고 또 경사진 곳이 많아서 땅을 구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집들이 있죠. 네, 삼각형 모양의 부지에 세워진 이색적인 집도 기억에 남고요. 14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 즉 1호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표정부터 달랐는데요. 아파트에 살 때는 혼자 TV를 보며 지냈는데 이사 온 집에선 친구들과 나가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뭐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뛰어놀 때 모습이 가장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락방과 마당이 있는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던 그 외콩집 아이들도 또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요. 네, 아이들에게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갈까 물어보면 아이들은 울 정도로 마당이 있는 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무리 드림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때 이 비용 참 많이 들 텐데 그런데 이 좁은 땅이라도 또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넓고 평면적인 곳만 집이 아니라는 거죠. 일테면 화명동의 컨테이너 박스 모양의 집처럼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장에 지어졌지만 아주 독특한 실내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런 자투리 땅은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던 나대지나 이 폐가를 매입을 해도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말처럼 집이 투자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일은 비단 이렇게 주택가만의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최근 개성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바람직한 변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 변화의 조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1990년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전통시장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대형마트와 맞설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을 비롯해 동네 작은 시장까지 자신의 개성을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네 시장은 역사와 전통이라는 컨셉으로 전통시장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을 싹 바꿨고요. 네. 수영 팔도 시장은 야시장을 도입해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야시장 얘기하니까 야시장은 그 세계적인 먹거리가 또 즐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식 부스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 나라 사람들의 요리를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하나의 미술관, 그러니까 예술이 접목된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죠. 소동 미로 시장은 이름처럼 미로 같은 골목이 많은 곳인데요.
골목 곳곳에 벽화 작업을 해서 어둡고 칙칙하던 시장 분위기를 젊고 개성 넘치는 미술관처럼 만들었습니다. 예. 상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때 그 매일 벽화와 얘기를 나눈다는 상인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단순 예술 작품이 그 하나의 눈요기에 그치는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초량시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여서 기억에 남는데요. 부산의 명물인 어묵을 활용한 요리를 개발해서 시장 자체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네, 부산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가족의 유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00만 가구를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가구의 27%를 넘었다고 하니까 10가구 중에 3가구가 혼자 사는 셈입니다. 부산의 1인 가구 수 또한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 청년 1인 가구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안타깝게도 증가 원인이 뭐 청년들의 실업 그리고 취업난 영향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높은 취업벽 때문에 결혼으로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고요. 또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본인의 성장에 집중하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의 개인주의적 성향,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우리 생활 삶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 문화입니다. 예. 뭐 예전 같으면 그 혼자 밥을 먹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인 식당이 또 그렇게 늘고 있다고요. 네, 1인 식당뿐만 아니라 1인 미용실, 1인 노래방 같은 나홀로족들을 위한 시설도 늘고 있는데요. 네.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이나 학생들이 많은 대학교 앞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과일이나 채소까지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제품들과 가전제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급기야 혼자서 밥을 먹기 싫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그들끼리 또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도 생겨났죠. 네, 소셜 다이닝이라는 하는 문화도 활발해졌는데요. 예. 각자 먹을 음식 1인분씩을 가지고 참석하는 모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 몹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집밥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 또 집을 매개로 소통하는 1인 가구도 생겨나고 있죠. 바로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침실 같은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되고 거실이나 주방, 욕실은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 1인 가구들의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 1인 가구의 소비력에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까지 지금 우리 부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산나우는 지금 부산의 모습을 통해 부산의 내일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부산나우가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1년 4개월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부산의 현안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우리 사회 갈등이 깊어지는 사안에서는 나름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도 최대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는데요.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조금이나마 긁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 나오란 이름으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 아쉬움도 많지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부산나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